미국 베네수엘라 갈등, 석유와 패권 그리고 정의라는 포장지. 2025년 12월 카리브해가 다시 긴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유조선 전면 봉쇄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해군의 유조선 호위를 지시했습니다. 말은 외교지만 현장은 군사입니다. 양국 해군이 바다에서 직접 대치하며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입니다. 석유, 이념 그리고 패권. 강대국과 약소국이 충돌할 때 늘 등장하는 세 가지입니다. 1. 석유, 검은 황금을 둘러싼 싸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약 3천억 배럴에 달합니다. 20세기 내내 이 석유는 미국 기업들의 손에서 개발됐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 베네수엘라는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석유를 팔고 미국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999년 판이 바뀝니다.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차베스는 석유를 다시 국가의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2007년 석유 산업을 제국 유화합니다. 외국 기업들의 지분은 줄었고 일부는 아예 쫓겨났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빼앗긴 셈입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이때부터 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한쪽은 도둑질이라 말하고 다른 쪽은 독립이라 부릅니다. 2. 트럼프의 말과 속마음. 2025년 12월 트럼프는 봉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훔쳐간 석유와 자산을 돌려받을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 표현은 직설적입니다. 외교적 수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선언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정당한 투자와 권리를 빼앗겼다고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말합니다. 자기 땅, 자기 자원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자원은 힘있는 쪽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입니다. 3. 민주주의의 대반제국주의.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독재로 규정합니다. 선거는 부정이었고 인권은 탄압당했다고 말합니다. 2019년 미국은 마두로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 식량 부족,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모든 압박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봅니다. 마두로 정부는 말합니다. 차베스가 시작한 혁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은 쿠데타의 역사로 기억됩니다. 중남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칠레, 과테말라, 니카라과. 미국이 개입했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기억 위에서 마두로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저항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4. 제재, 숨통을 죄는 방식. 미국의 제재는 오바마 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에서 본격화됩니다. 2019년 미국은 PDVSA를 제재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정부 수입의 95% 이상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돈줄이 끊기자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GDP는 7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통제 불능이 됐고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7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하지만 제재에도 틈은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5. 봉쇄, 바다에서 길을 막다. 베네수엘라는 우회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끄고 제3국을 경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방식의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상 봉쇄입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배를 막습니다. 말이 아니라 군함을 세웁니다.
베네수엘라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2월 중순 해군 호위를 받은 유조선이 출항했습니다. 말은 평화지만 상황은 전쟁 직전입니다. 6. 미국의 뒷마당, 멀로 독트린. 트럼프 행정부는 선언했습니다. 멀로 독트린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말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뒷마당에 다른 강대국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삽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줍니다. 이란은 기술을 보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림입니다. 자기 집 앞에 경쟁국 기지가 생긴 셈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대신 석유입니다. 7. 군사적 긴장, 실제 충돌 가능성. 미국은 이미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과 구축함, 수만 명의 병력입니다. CIA의 비밀 공작 승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상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문제는 국제법입니다.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UN 승인도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봉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1962년입니다. 쿠바 해상 봉쇄 이후 처음입니다. 8.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제사회. 흥미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마두로 지지를 키웠습니다. 외세에 맞선다는 프레임이 작동한 겁니다. 민족주의는 위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두로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700만 명이 떠났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국제사회도 갈라졌습니다. 미국도 문제, 마두로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중재를 말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9. 앞으로의 세 가지 시나리오. 첫째, 제한적 충돌의 장기화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정권 붕괴입니다. 압박과 내부 불만이 폭발할 경우입니다. 셋째, 전면 충돌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정의는 앞에, 이익은 뒤에. 이번 갈등은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석유, 이념, 패권이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강대국은 늘 정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하려 합니다. 카리브해는 작아 보이지만 그 불씨는 세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외교가 이길지, 힘이 앞설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정의는 언제나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좋아요, 구독은 다음 뉴스의 석유입니다.